장훈의 메시지로 읽는 정치, 주요 정치인들의 한 주간 메시지를 뜯어보고 그 속에 담긴 함의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장훈 전 청와대 연설행정관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바로 본 주제로 들어가 보죠. 오늘의 메시지 무엇이 있습니까? 예, 이번 주 메시지를 읽는 정치의 첫 번째 주제는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입니다. 네. 서울지방법원 지기현 판사가 19일 1심에서 피고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네. 앵커님은 이거 보시고 어떤 느낌 드셨습니까? 선고가 무기징역이어서 그나마 걱정했던 것보다는 다행이다는 생각과 함께 앞선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든 내용들이 좀 많았습니다. 저도 이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 판결이 점수를 좀 어느 정도 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사형이 나오면 A 학점 정도 주면 되겠다. 그리고 무기징역 미만이 나오면 F 학점이다. 그러면 이 판결은 무기징역 아닙니까? 네. 그러면 C학점 정도 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판결문을 읽어봤더니 판결문 내용이 영 제대로 되지 않았다. 네네. 그래서 D학점 정도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계엄의 내란이라는 어떤 법적 판단을 재확인한 거는 의미가 있는 판결이었는데 그 핵심이 국회에 군을 보냈다는 사실. 그렇죠. 그 아닙니까? 하나만을 짚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외에 예를 들어서 뭐 양형 감경 사유라든가 뭐 치밀한 계획이 아니었다, 범죄 경력이 초범이었다, 물리력을 자제했다, 공직의 복무만 그걸 인정해야 된다, 고령했다, 이런 어이없는 내용으로 이제 감경. 네, 하나도 동의하기 어렵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가중 사유가 되면 됐지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 그런 판결을 냈고, 또 하나는 물론 이전에도 많이 말씀을 나눠주셨지만 형식적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법부 판단이 아니다라는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앞으로 있을 계엄 선포에 있어서 그 어떤 형식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건가, 이런 가능성들을 열어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정말 충격적인 어떤 내용으로 보고, 또 노상원 수첩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본다면 판결문 내용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지 않나. 그래서 D학점, D-까지도 줄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입장을 내놨었죠. 네, 어제 제가 이제 그 판결 내용을 쫙 보고 어떤 이제 반응들이 나올까를 한번 봤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먼저 영상 보고 이야기 그러시죠, 이어나가시죠. 그러시죠. 내란 수괴 윤석열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법정형은 최고 사형, 최저 무기징역밖에 없습니다. 나라의 근간을 뿌리채 뒤흔든 내란 수괴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를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선고는 맨몸으로 12.3 비상계엄에 맞섰던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켜낸 빛의 혁명을 애써 외면한 판결입니다. 내란 세력의 엄중한 심판을 내리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은 끝내 외면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2심 또 대법원까지 남아있는 만큼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시할 것입니다. 일단 정청래 대표는 상당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네. 무기징역 선고로 사법 정의가 흔들렸다. 그리고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판결이다. 네. 전두환의 내란보다 훨씬 더 깊고 넓고 아픈 상처를 준 현직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해 전두환보다 더 엄벌에 처했어야 된다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에서 굉장히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 전체 의견과 거의 일맥상통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굉장히 아쉬운 판결이었다. 내란이 실패한 게 감경사유라니 말도 안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또 한준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내란 수괴에게 무기징역은 관용이다라는 표현까지 하면서 굉장히 불만을 표현하는 그런 논평들이 많았습니다. 야당 메시지는 어땠습니까? 야당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아직도 침묵을 유지하고 있고요. 오늘 메시지를 오늘 낸다고 정도에서야 메시지를 하는데 넣겠다고 하는데 크게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송원석 원내대표가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국민에게 당원과 국민에게 송구하다. 헌정 질서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어떤 세력과도 단호한 선을 긋겠다고 말했는데 아마 이거는 원내에 있는 의원들과 장동혁 대표 간의 어떤 약간의 어떤 온도 차이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네. 갖게 했습니다. 당 대표라면 당이 배출난 전직 대통령의 이 정도의 그 1심 선고가 나왔다면 당연히 국민 앞에 사죄를 하는 것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사죄를 뭐 형식적으로든 마음을 깊은 사고로든 사과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사과에 대한 향후 대처 방안을 얘기해야 되는데 사실 그 전날 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륜보다는 전환을 하겠다라는 말을 했죠. 그 말은 아마도 이번 사안을 가볍게 뭐 반성 이런 부분들 거치고 뭐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당명 교체라든가 뭐 당의 체질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당명 교체도 지금 나오는 내용이 뭐 자유공화당 하겠다는 겁니다. 그 자유공화당이란 건 뭐 이승만의 자유당. 자유당과 박정희의 공화당이 예. 생각나네요. 헌정 이후에 전두환의 민정당까지는 안 가나요? 그렇죠. 헌정사 이후에 10번의 계엄이 있었습니다. 그 계엄의 모든 부분을 이승만, 박정희 시절에 거의 했고 전두환 시절. 요 정도 이런 상황으로 보면 다시 계엄당으로 가자는 얘기인가라는 의심을 품게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메시지 뭐 어떤 것에 주목해야 됩니까? 예, 내란 그 재판에 대해서 청와대는 침묵을 지켰죠. 네네. 특별한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입장을 내놓긴 그렇죠. 예, 그래. 지난 연휴 동안에 그 대통령은 계속 SNS 메시지로 네네네. 계속 그 특히 부동산에 대해서 네, 민생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셨죠. 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자신의 SNS에 소원성취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이제 전력 질주만 남았다며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국정 드라이브를 강조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사실은 저도 이제 지난 신년 이후에 대통령의 메시지의 기조를 한 4가지 정도 키워드로 정리해 봤어요. 네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속도. 속도는 누구한테 하는 메시지일까요? 여당한테 하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여당과 국회, 정치권에 하는 메시지겠죠. 입법 개혁의 속도를 좀 빨리 해달라. 지금 위기의 순간이다. 이렇게 이렇게 자고우면할 시간이 아니다라는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민생 입법에 대해서 좀 더 속도를 내달라는 그런 표현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축적입니다. 네네. 이건 누구한테 하는 메시지일까요? 축적요. 예, 이거 어떤 정책의 축적이라고 표현을 하겠죠. 관료? 예, 그렇습니다. 정부 관료들에게 하는 메시지겠죠. 작은 정책이라도 성과를 내야 된다. 대통령이 작은 정책 하나하나 자꾸만 얘기하는 것이 한간에는 한가하냐. 대통령 큰 거라고 관료들은 좀 작은 것 그런 것 맡겨야 되는 거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을 참 좋아한다고 합니다. 작은 정책이 모아져야 그래야 큰 정책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의지 표현이고 그게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실용의 그 어떤 가치와 맞아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세 번째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누구한테는 메시지일까요? 부동산 투기 등 대항 세력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결국은 계속적으로 연휴 이전에도 있고 연휴 내에도 계속 부동산 관련된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뒤로 퇴로는 없다. 앞으로만 가겠다. 전진하겠고 나의 진정성을 믿어달라. 나의 진정성을 믿어주면 나는 해내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민생과 공감의 메시지입니다. 이건 누구한테 하는 메시지일까요? 국민이죠. 예, 국민에게 하는 메시지겠죠. 그러니까 2월 설 연휴 전에 시장을 찾아가서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또 그 민생 현장에 찾아가면서 민생에 관련된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었죠. 저는 이거 보면서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좀 차이점이 좀 있더라고요. 네. 노무현 대통령은 막걸리를 드셨는데 네네. 이재명 대통령은 소주를 드시더라고요. 이게 아마 노무현 대통령은 농촌 출신의 대통령이셨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공장에서 계속 생활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좀 차이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 국힘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윤상현 의원 그리고 김민수 최고 이렇게 지금 2개가 있네요. 네, 윤상현 의원 내 머릿속 지우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메시지인데 16일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하셨어요. 잘못을 분명히 인정하고 국민과 역사 앞에 속죄하며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한다.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말을 다시 하는 걸 보면서 이제 누구보다 마지막에 찐윤이었던 분 아니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 사실 그 관저를 전에 계속해서 찾아가고 그렇죠. 계엄을 통치행위라고 했었고 관저 드나들었고 윤석열 체포 막겠다고 관저 앞에서 지켰던 그런 양반이 갑자기 이런 메시지를 왜 날렸을까? 아까 송원석 대표의 메시지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아무래도 그 원내의 전략과 당 전체의 전략이 좀 따로 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이러한 세력 규합을 통해서 지방선거는 이제 이미 물 건너갔다. 지방선거 이후에 어떤 당권에 대한 그 세력 규합을 나서는 게 아닌가라는 그 포석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주목해야 할 메시지 있습니까? 네, 송영길 대표의 메시지인데요. 네,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2심 무죄 선고 직후 제 처가 계양구 집을 계약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개항을에 출마하겠다는 뭐 선언같이 들립니다. 예. 근데 개항을에 또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또 있죠. 그 대통령의 입이라고 하는 김남준 대변인이 거기 출마를 좀 계획하고 있는데 아무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의 입이냐 아니면 대통령이 신세졌던 사람이냐의 어떤 두 분이 그 안에서 그러게 말입니다. 예, 네. 되겠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은 조정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 전 원내대표였던 누구죠? 그 박찬대 의원 네네. 그 지역구 연수갑인데 연수갑 그 지역을 또 갈 수도 있는 부분이 그렇죠. 있어서 교통정리가 될 수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금주의 언중유골. 예, 금주 언중유골은 김동연 지사님 적어도 김용 부원장에게 그러시면 안 됩니다 했었던 한준호 의원의 발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이제 지방선거의 어깨싸움이 시작됐다라는 네. 느낌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사실 도지사 취임 이후에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측근들을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 등용시키지 않았던 부분들이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님의 이 측근들에게는 그 감정으로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고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상당히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은 김용 사실입니다. 대변인의 경우에도 뭐 선대위장까지 했는데 그렇죠. 캠프도 갔었고 했는데도 지휘에 불구하고 있었죠. 등용이 안 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와서 김용 그 부원장의 출판 기념회에 초대를 받아서 간다라고 하고 그건 화해의 메시지라는 의미의 내용들을 이렇게 물타기라는 부분들로 보여서 경기도지사의 출마를 또 계획하고 있는 한준호 의원 입장에서는 그걸 묵과할 수 없는 노릇이겠죠. 왜 이제 와서야? 예. 이런 또 그런 이런 부분들은 의미로. 이재명 대통령의 진짜 마음은 나한테 있다라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장훈의 메시지로 읽는 정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